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아온 올해 딱 30이 된 직장인입니다. 저는 20대 때만 해도 남들처럼 학교 나와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한 후 아이 낳고 사는 게 당연한 인생의 수순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이미 한번 요란하게 결혼도 하고 이혼까지 했으니 평범하진 않다고 해야겠네요. 누구든 결혼할 때는 행복을 꿈꾸지 이혼이 나의 일이라고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필 제가 좋아 결혼한 사람이 세상 쓰레기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면이 있다고만 여겼지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본인 뜻대로 하려는 남자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 저한테 매달릴 정도로 저를 좋다고 하던 남편은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는 툭 하면 저에게 모진 말을 하며 제 속을 긁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구박하는 말로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몰라요.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배워서 돈벌이를 해. 뭐 하고 싶은 건 있어? 나이가 26인데 집에서 논다는 게 말이 되냐? 한창 피어나려던 사람 주저앉힌 건 당신이야. 나도 마냥 놀 생각 없어. 어디든 들어갈 거니까 자꾸 재촉하지 마. 네가 아직도 부잣집 공주인 줄 알아? 에이, 너랑 결혼하면 나도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결혼하자마자 이게 뭐야? 당신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집 배경 보고 결혼한 거니? 그게 아니면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남편은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 이런 말로 제 속을 긁어놓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2년 남짓. 하지만 배우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고 질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연애를 오래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난 지 3개월도 안 됐을 때부터 결혼 얘기를 꺼낸 건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나는 어차피 너랑 결혼하기로 결심했는데 굳이 사귀면서 시간 끌 필요 없잖아. 오빠,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해. 내 친구들은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들 취업 준비에 자기 개발하느라 바쁘다고.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덜컥 결혼하자고 하면 절대 허락 안 하실걸? 아니, 내가 너 좋아하고 아끼는 거 보시면 나만한 사이 없다고 생각하실 거야. 내가 직업이 없어, 인물이 없어. 나는 자신 있다니까 그러네. 언제 인사 갈까? 되도록 빨리 인사드리자. 하지만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4.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의아할 정도로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말이려니 가볍게 들었다가 나중에는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알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때라 딱히 내세울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 외모도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남들보다 나은 게 있다면 풍족하게 살게 해주신 부모님 덕에 어려움 모르고 밝게 자랐다는 것 정도겠네요. 그래서 마음 편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돈벌이도 못하는 저와 도대체 결혼을 왜 하겠다고 조르는지 의문이긴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하는 말은 왜긴 너 처음 보자마자 나는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결혼할 사람은 딱 알아본다잖아. 이게 이유가 필요한 일이야? 그래도 오빠는 직장도 있고 차도 있는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걸. 결혼해도 부모님에게 도움받아야 할 게 뻔하다고.
근데 무슨 내 나이에 결혼을 해? 걱정 마. 원래 신혼은 빚도 지고 작게 시작하는 거야. 나 사는 오피스텔에 너는 몸만 들어와도 된다니까? 몸만 들어오라는 소리까지 들어서 그런가. 그 사람 하는 말이 진심인 줄 알았고 저는 무척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땐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좋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7살이 많았지만 저는 20대 한창 좋은 나이니 얼마나 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거나 혹시 여행이라도 간다 하면 기겁을 하며 싫어했습니다.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면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기도 했고 극도로 예민하게 굴었어요. 야, 너 아직까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친구랑 노는 거야? 혹시 다른 남자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 아니지? 이 시간까지 노는 사람이 멀쩡하겠냐고.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문자로 찍어놔. 오빠, 이제 12시도 안 된 시간이야.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귀가 시간까지 오빠한테 간섭받아야 해? 그만 좀 해. 그러는 오빠는 하루가 멀다고 회식할 때 주점이며 노래방이며 다 가잖아. 그때마다 연락 두절돼도 나 아무 말 한 적 없어? 너랑 나랑 같아? 나는 회사 사람들하고 간 건데 당연히 너랑은 경우가 다르지. 암튼 빨리 집에 들어가라.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건지 간혹 숨이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동안 중간에 제가 3번 정도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 저희 집 앞에 찾아와 그렇게 울며 매달리더군요. 처음에 헤어지자고 할 때는 저런 간섭과 숨 막히게 하는 게 싫어서였고 2번째는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뭔가 믿음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서 이별을 고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제 생각이 틀렸나 보다 하고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을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아빠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그 사람 딸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보고 결혼시키셨습니다. 딸 끔찍이 생각하고 위해주는 남자면 그걸로 됐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 사람 우리 부모님과 제 앞에서 가면 쓰고 연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막상 큰일 앞에서는 본심이 드러나더군요. 남편은 저나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아들같이 잘하겠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나중에는 마음을 여시고 사위로서 대접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계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결혼 직후에 우환이 생겼던 건데요. 결혼 직후에 친정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 즈음에 사정이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셨다가 납품하신 기계값을 거의 억대에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시면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지병 같은 거 없으셨던 분이었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빠 보내고 나서 저희 집은 쑥대밭이 되었죠. 나름 잘 산다는 소리 듣고 살던 친정이었지만 가장의 갑작스런 부재는 타격이 컸습니다. 아빠 사업체는 부도 일보 직전이었고 아빠가 가족들 모르게 갖고 있던 채무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살던 집도 팔고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팔았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수습하면서 남편과 상황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빠 부채와 재산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혹시 당신 앞으로 해주신 재산 같은 거 아예 없는 거야? 아니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잖아. 근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장모님한테는 그래도 땅이랑 집은 남기셨잖아. 아마 채무 정리하면 아빠 재산은 거의 다 처분해야 할 것 같아. 이 와중에 나한테 남긴 재산 없다는 게 뭐가 중요해? 빚 안 남긴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장인어른 하시던 사업체를 내가 물려받았어야 하는 건데. 아우, 아까워. 내가 장인어른한테 미리 보고 배웠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말아먹는 거 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야. 사업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쉽게 말하지 마. 우리 아빠는 평생을 하신 일이야. 아빠는 생각보다 엄마 앞으로 재산을 남겨놓으신 게 없었습니다. 경기 북부 쪽에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곳에 땅 10,000평 정도와 엄마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만 겨우 보존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땅은 엄마가 나중에 개발될 때까지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가지고 계신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돈도 되지 않는 땅이니 얼른 처분하고 엄마 노후자금이나 월세 받을 수 있는 다른 곳에 투자하길 원했는데 엄마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재산을 처분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뜻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엄마는 매년 재산세를 감소하면서도 안 팔고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몇 번을 엄마 땅을 언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장모님 잘 꼬셔서 그 땅 팔게 해라. 돈도 없는데 땅만 깔고 있으시면 뭐하냐? 지금이라도 팔아서 우리 보태주시면 좋잖아. 엄마가 안 판다고 하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강요를 해. 안 그래도 요즘 그 땅이 개발 계획이 있어서 들썩거리는 것 같던데 헐값에 팔고 나중에 후회할 일 있어? 제 말이 틀린 건 아니니 그때는 또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는 저와 엄마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에게 밥벌이 안 하고 논다며 구박하는 건 물론이고 조금 다투기라도 하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기 일쑤였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자존심이 상했지만 차마 친정엄마한테는 얘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서둘러 직장을 알아보고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위태위태했고 아이 가질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시어른들, 특히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원만치 않았고요. 또 남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혼 전 자기가 살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길 원했고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령 결혼 전과 똑같이 친구나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고요. 주말에도 저보다는 친구나 모임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100번 이해한다 쳐도요. 어쩔 때는 저보다 자기가 만나는 모임 사람들을 우선시할 때는 솔직히 너무 서운했습니다. 심지어 제 생일날에도 다른 사람과 모임을 갖는 거 보고 서운함이 폭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집 형편이 예전만 못하니까 변한 거라고 생각해도 돼? 나를 이렇게 홀대할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 내 생일날도 다른 사람들이랑 술을 먹고 들어와? 엄마는 당신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용돈까지 보내주셨는데 당신은 어쩜 이래? 아, 생일이 뭔데 술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촛불 꽂고 불면 될 거 아니야. 나야말로 결혼하고 나서 당신한테 실망스러운 줄이나 알아. 맨날 집에 있으면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보채기나 하고 말이야. 그래, 네 말대로 바라는 거 없이 너랑 결혼했다고는 말 못하지. 근데 망해도 이렇게 망할 줄 알았나? 암튼 나도 결혼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다 틀어졌다는 것만 알아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계획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주말에 저와 시간을 보내주길 원했는데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대놓고 바깥으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믿었던 건 적어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나를 속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이 부서져 버린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술집에서 심심풀이로 잠깐 스쳐가듯 만나는 여자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요. 알게 된 계기도 참 황당했던 게 남편이 술에 취해 떡이 돼서 들어온 날 본인 입으로 저에게 헛소리를 짓거리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를 내연녀로 착각한 건지 옷도 안 벗고 침대에 쓰러져서는 베베 꼬이는 혀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며 이러더라고요. 샤나, 내가 너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내가 선택을 정말 잘못했지 뭐냐. 미안하다. 진짜 너한테는 미안해. 아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바로잡을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남편 입에서 생전 처음 듣는 여자 이름을 듣는데 저는 머리털이 설 정도로 소름이 돋더라고요. 황당했던 저는 일단 다음날 남편이 한 말을 기억하는지 두고 봤지만 그 인간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군요. 그때부터 남편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심하기도 하고 운전도 잘 못해서 남편 뒤를 밟는 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에 2주간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려고 그동안 비상금을 모아놨나 싶었지만 남편이 분명 저를 속이는 사생활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 돈이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신소에 의뢰한 지 열흘 만에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초악한 사생활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여자가 있긴 있었네요.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여자 집까지 드나드는 거 보면 꽤 오래 만난 것 같긴 합니다. 제 경험상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딱 일주일만 따라다녀 봐도 티가 나거든요. 자, 여기 사진이랑 남편이 만나는 여자 다니는 회사랑 연락처, 그리고 이름입니다. 더 결정적인 사진은 돈을 좀 더 주셔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분명 예상했던 일이었는데도 제 눈으로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건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조사해 주시겠어요? 그 여자랑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랑 주변 사람도 같이 조사해 주시면 좋고요. 저도 이거 증거로 활용하려면 확실한 정황을 알아야 하니까요. 저는 웃돈을 얹어주고 남편과 상간녀를 더 자세히 뒷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변한 건 제 친정이 기울여서였던 것도 있지만 다른 여자가 있어서라는 걸 알고 나니 그제야 남편의 행동이 납득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남편과 만나는 그 여자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만났던 여자였고 심지어 멀쩡한 직업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남편 놈은 결혼 전 그 여자랑 거의 사귀든 만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헤어지고 저를 만난 것 같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헤어진 사람을 끊어내지 않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건 명백한 불륜이었습니다. 그것도 집까지 드나들 정도였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둘에 대한 뒷조사를 끝내는데 딱 2달의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잡은 덕에 돈도 모으기 시작했고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주신 지참금 5천만 원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아빠가 남편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라는 거 마음 아프다고 계약해 주신 전셋집도 계약자는 저였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말해놨어요. 마침 계약 기간 2년이 끝날 무렵이라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저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어도 바람 피우는 거 알기 전까지는 들어오면 밥도 차려줬고 나름 내조랍시고 기본적인 도리는 했어요. 하지만 저도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도 눈치가 있는 건지 내가 뭔가 태도가 변했다는 걸 알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은 캥기는 게 있으면 부인한테 더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편 놈은 그마저도 인간성이 안 되는 놈이더라고요. 오히려 본인이 더 강하게 나오며 저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고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7살이나 많은 남편이었지만 하는 짓을 보면 뻔히 의도가 보여서 그때부터는 코웃음만 치게 되더라고요. 당신 취업했다고 지금 나한테 유세 부리는 거야? 기본적인 주부 도리는 해야지. 밥도 안 하고 내 옷도 관리 안 해주는 건 무슨 배짱인데? 배고프면 당신이 해먹고 당신이 입고 다니는 셔츠는 당신이 직접 다려. 당신은 내가 퇴근하고 오면 밥 차려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내가 출근할 때 당신은 내 옷 다려주냐고. 나도 이제 돈 버니까 앞으로는 당신 스스로 해.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그런 거 혼자 못하냐? 제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라 그런 게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칼을 갈면서 이혼 준비를 착실히 하는 동안 이놈의 인간이 엉뚱한 짓을 벌이더라고요. 그즈음 우리 엄마 땅이 있는 지역의 개발 계획이 뉴스에서도 몇 번이나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놈의 인간은 계속 우리 엄마 땅을 주시하고 있었나 봐요. 혼자 부동산까지 가서 땅 시세를 알아보더니만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는 듯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땅 그거 지금 엄청 오른 거 알지? 내가 알아봤더니 보상도 보상이지만 지금 팔아도 시세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사람 살면서 기회라는 게 자주 오는 게 아니야. 이번에 그 땅 파는 게 기회라고. 장모님한테 땅 팔라고 당신이 말 좀 해봐. 남편 말을 들으니까 비로소 그 속내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엄마 땅을 팔아서 내 몫을 나눠받길 바랬던 거죠. 물론 내 몫으로 돈을 받아도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쥐락펴락 했을 테고요. 글쎄, 엄마는 보상받기 전에는 팔 생각 없으신 것 같던데. 엄마 재산을 내가 무슨 권리로 팔라 말라 하겠어? 근데 많이 오르긴 했나 봐. 엄마가 땅 살 때만 해도 3억도 안 되던 게 지금은 20억이 넘겠더라? 남편 놈은 제 말을 들으면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든 장모님한테 팔게 만들어봐. 그중에서 먼저 3억만 당신한테 당겨줘도 나 더럽고 치사한 회사 안 다니고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알듯 말듯한 표정만 지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는 땅 팔라는 소리 일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나요? 기어이 이 인간이 본인 인생 망조들게 하는 사고를 치더라고요. 이 인간이 난데없이 직장을 관뒀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요. 물론 미리 상의했다고 해도 저는 이혼할 결심한 마당에 듣는 둥 마는 둥 했겠지만 갑자기 회사를 관둔 이유를 들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여보, 나 사업할 거야. 도저히 회사랑 사업 병행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회사 그만뒀어. 남자가 큰일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앞길 막을까 봐 당신한테는 미리 말 안 했어. 근데 퇴직금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사업 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이야. 요즘은 적어도 3억은 손에 쥐고 있어야 조그만 카페라도 차리겠더라. 그럼 당신 이름으로 빚내서 하면 되겠네. 당신 마음대로 회사 관두고 마음대로 사업하기로 한 건데 굳이 나한테 왜 말해?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리 생활이 걸린 건데 너한테 중요한 문제 아니야? 네가 돈 벌어봤자 겨우 네 입에 겨우 풀칠할 수준인 거 내가 모르겠냐?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한테 땅 팔아서 돈 좀 보태달라 그래봐. 그 인간이 갑자기 사업하겠답시고 직장을 때려치운 게 본인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 땅을 믿어서였던 겁니다. 뭐?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가 왜 당신한테 돈 주려고 땅을 팔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 선 세게 넘네. 당신 우리 엄마 땅 팔아서 그 돈 받으려고 직장 맘대로 관둔 거니? 뭐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어쨌든 사위가 직장 잃었다고 하면 장모님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시겠지? 안 그래? 당신이 간곡하게 말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파실 분이 장모님이야. 장모님한테 딸 굶어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땅 팔아서 사업자금 대달라고 해. 장모님이 너 굶어 죽는다는데 보고만 계시겠냐? 내일 당장 같이 가서 말해보자 이거야. 저는 몇 달의 시간을 더 끌며 독립할 준비를 마치려고 했지만 기어이 그 인간이 결혼 생활 종치는 걸 단축시키더군요. 저는 남편이 언성까지 높여가며 고압적으로 땅 팔라는 말을 하는 거 보고 누르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져 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못 참겠다. 뭐? 누가 굶어 죽어? 당신 진짜 쓰레기구나. 굶어 죽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회사 관뒀으니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나 하지 그래? 당신 나한테 이렇게 당당할 이유가 없을 텐데 참 뻔뻔하다. 기다려. 어디 이거 보고도 당당한지 한번 보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그 인간과의 결혼 생활 종치는 날로 생각하고 그동안의 일을 전부 까발릴 생각이었죠. 저는 숨겨놓았던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을 가져와 남편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순간 어벙벙한 얼굴로 사진을 집어들던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리더군요. 그러더니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이게 뭐야? 당신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누가 찍은 건지 몰라도 아니야. 절대 이상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어. 오해? 여자 집에 드나들고 있는 게 다 찍혔는데 오해라고?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 당신이 오해할까 봐 말 안 한 건데 얘는 내가 당신이랑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야. 우리 결혼 사진 봐봐. 결혼식 할 때도 왔던 여자가 미쳤다고 나랑 놀아나겠냐? 오해하지 말고 내 말 믿어. 궁색한 변명 그만해. 이 사진 말고도 당신이랑 언제 만났는지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안 믿을 거라는 거 몰라? 그럼 대체 언제부터 한 거야? 당신 설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 처음부터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랑 결혼했겠니? 당신 그동안 나를 참 잘도 속였더라. 근데 어쩌니. 나는 당신 사생활을 아주 속속들이 다 알고 있거든. 오늘 아주 결판을 내자 이거야. 이건 전부 당신이 자초한 거라는 것만 알아도. 저는 당황한 남편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피커폰으로 전화해 남편이 통화 내용을 전부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잠시 후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은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고는 제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바로 핸드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한 건 남편의 내연녀였거든요. 김수연 씨 맞죠? 혹시 최민호라고 잘 알 텐데요. 전화 끊지 말고 내 말 똑똑히 들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전화기 너머로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여자도 지금 꽤나 당황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말부터 할게. 네가 나이가 많지만 나는 인간 같지도 않은 거한테는 반말을 하는 편이거든? 그쪽이 내 남편... 이제 남편이라고 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이 인간이랑 내연관계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요.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죠? 다 알았으면 그쪽 남편을 잡아요. 듣자 하니 둘이 부부싸움 중인가 본데 나한테 이러지 말고 전화 끊어요. 지금 끊으면 후회할 텐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 너랑 남편이랑 둘이서 나 엿먹이고 돈 뜯어서 호의호식하려던 거 나 다 알아. 다 알면서도 니들 엿먹이려고 참아준 건데 어쩌냐?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네? 못 참으면 어쩔 건데요. 내가 그쪽 남편이랑 내연관계라는 증거도 없으면서. 내가 증거 없이 너한테 전화를 했겠니? 네가 다니는 회사도 다 알고 집이 어딘지도 알아. 한 가지만 말할게. 너 내 남편한테 받아먹을 콩고물이 있으니까 만났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근데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는 건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 거야. 이 인간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는 몰라도 큰돈 생긴다는 거 헛된 꿈이니까 포기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봐요. 적당히 해요. 나도 이제 그만 우리 관계 정리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래. 아마 그러는 게 좋을 거다. 하지만 불륜 저지른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그리고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저 인간 회사 관둬서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거든? 나는 버릴 거니까 네가 그냥 데리고 살아.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줘. 네가 좋다는 이놈 밥줄도 제 손으로 끄는 놈이라고. 실업자의 빈털터리가 좋다면 뭐 나도 더는 안 말려. 내가 버린 쓰레기 잘 주워다 쓰길 바랄게. 전화로 싸우는 두 여자 사이에서 남편 놈은 방금 전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나서 그 인간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알고 나서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는지 알아? 다 준비되면 조용히 갈라서자고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내 마음이 바뀌었어. 당신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복수해주고 이혼할 거니까 가고나 해. 뭐? 우리 엄마 땅을 팔아줘? 당신 처음부터 나랑 결혼하자고 보챈 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거 알고 나니까 당신이 더 소름 끼치고 싫어. 내가 밟은 똥이니까 내가 치워야지 별 수 있겠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연녀도 들키고 본인의 성내도 낱낱이 까발려지니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걸 파악한 그 인간은 그때부터는 저에게 아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무조건 다 잘못 인정할게. 당신 지금 너무 감정적이라는 거 알지? 일단 당신이 내 뒷조사했던 거 알겠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여자가 끈질기게 나 꿰어낸 거라고. 다 정리하려고 했어. 내가 사업한다는 것도 다 당신이랑 나 좋자고 하는 거지. 설마 그런 여자 덕보게 하려고 했겠어? 여보, 알잖아. 내가 당신 얼마나 졸라서 결혼했는지. 이번 일 계기로 정신 바짝 차릴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어? 구구절절.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은지. 남편이 말을 내뱉을수록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좋자고 한 일이라고? 말도 없이 직장 관두고 엄마 땅 팔라고 강요한 게 우리 좋자고 한 일이야? 정리한다는 놈이 엊그제 저 여자 집에는 왜 갔다 온 건데? 거짓말도 앞뒤 맞춰가면서 해야지. 당신 참 소름 끼치는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결혼 생활 지속할 이유가 없어. 할 말 있으면 이혼 소장 받고 나서 답변서 잘 쓰기 바라. 결혼할 때 내가 쓴 돈이랑 위자료 전부 챙겨주려면 퇴직금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잘 놔둬야 할 거야. 알겠어? 뭐? 여보, 지금 나 직장도 그만두고 돈이라고는 딱 퇴직금뿐인데 위자료라니. 나는 절대 이혼 못해. 소송이고 뭐고 인정 못하니까 어디 한번 해봐. 유책 사유가 명백한데 버틴다고 이혼을 못할 것 같니? 내가 증거를 이것만 놔뒀겠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빌다니까 한 번만 봐줘. 내가 집 나가면 어디로 가겠어? 나 갈 데 없는 거 알잖아. 우리 부모님 집에 가면 난리 날 게 뻔한데 나는 절대 못 가. 왜 갈 데가 없니? 당신이랑 신나게 놀아는 년의 집에 가. 빈털털이 된 당신 받아준다고 하면 그게 찐사랑이지 뭐겠어? 둘이 대놓고 만나는 거 안 말릴 테니까 당장 나가. 남편 놈은 제 기세에 눌려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기더니 울상을 하며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끝까지 궁색한 변명과 용서를 비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저의 계획보다 이혼이 앞당겨지긴 했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빨리 주변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도 그간의 일을 말씀드렸어요. 남편 놈이 엄마 땅을 탐내며 계속 땅을 팔라는 말로 저를 괴롭힌 것과 여자와 오랫동안 내연관계였다는 것 전부 다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죠.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부부 당사자의 일이긴 해도 부모님도 아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제가 더 속상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애써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이 뭐 대수니? 하기로 맘먹었으면 못할 것도 없다. 그놈이 지만 아는 것 같아서 늘 마음에 걸렸는데 기어이 생긴 대로 노는구나.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놈이 뭔가 싹수 없이 변한 건 엄마도 눈치채고 있었어. 하나도 힘들 거 없어. 엄마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소송이든 뭐든 해서 너 피눈물 나게 한 두 연놈들 가만두지 말어라. 땅은 내가 나중에 싹 처분하면 내 노후자고만 남기고 너한테 싹 다 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어. 아무리 우리 집이 기울었어도 그놈이 무시할 정도는 절대 아니야. 엄마가 이해해주니까 힘이 난다. 엄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 아직 30도 안 됐고 이까짓 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사람 살면서 한 번씩 힘든 일 겪는 법이잖아? 나는 미리 겪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할래. 그래, 우리 딸 말이 100번 맞아. 그 연놈들 아마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을 거다. 남편을 쫓아내고 나서 저는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물론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전화 통화 녹음 내역으로 인해 저에게 유리하다고 했고요. 남편 내연녀 회사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를 위해 투서와 사진을 첨부해 감사부서에 보냈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개인 신상 올리면 저도 처벌받는다고 변호사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벌금 몇 푼 내서라도 엿먹이고 싶으면 속풀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지만 그런 썩을 년 때문에 내 돈 쓰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그러니 그년 다니는 회사에 추잡한 본호습을 알리는 게 최선이다 싶었네요. 아마 그년도 회사에서 곤욕을 좀 치렀을 겁니다. 신분상 징계는 없어도 소문이라는 게 그리 만만한 놈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본가와 회사로 소장을 보냈는데요. 시댁에서 알고 난리가 났었어요. 시어머니는 줄기차게 전화하시고 심지어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애들을 이혼하게 둘 거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는 절대 아들 이혼남 되는 걸 못 본다나요? 그때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아주 시원하게 내지르셨어요. 같이 자식 키우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나오나요? 그대가들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대개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딴 놈 만나고 다니고 남자 집 들락거리면 어쩌시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댁한테 재산 처분해서 돈 내놓으라고 강짜 부리면 어쩌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한테 참고 살라고 할 건가요? 최소한 인간으로서 양심 있으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우리 딸, 그 집안 며느리로 살게 할 생각 없어요. 아니, 그래도 참고 살면 잊히는 겁니다. 이제 애도 낳고 사돈댁 재산 물려받으면 편하게 살 건데
나는 도저히 이혼하게는 못 두겠네요. 어쩜 아들이랑 엄마가 둘 다 뻔뻔하기 짝이었군요. 지금 감히 내 재산 물려받는다는 말을 한 겁니까? 정말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집안인가 보네요. 내 딸이 법대로 할 거니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그댁 아들은 아웃입니다. 아웃이요. 아시겠어요?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지 모르시는가 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여보는 시선이 절대 곱지만은 않다는 거 알아두세요. 글쎄요. 다른 사람은 그럴는지 몰라도 이 이혼은 우리 딸 손해는 아니네요. 빈손으로 내쫓기는 대개 아들이나 걱정하시죠? 싸움 결과는 저희 친정엄마의 압승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마 엄청 분하셨을 겁니다. 양가 부모까지 서로 얼굴 붉힐 정도로 저와 남편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제 쪽이었습니다. 남편 놈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지만 유책 배우자인 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위자료를 깎기 위해 별짓거리를 다 하더라고요. 결혼 후 제가 생활비를 받았었다며 제가 쓴 돈을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내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며 재산 명시 신청을 하지 않나. 유책 배우자 주제에 꼭 누가 보면 본인이 이혼당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위자료는 많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마찬가지로 제가 승소했어요. 그녀는 꼴에 망신을 당하는 건 싫었나 봐요. 남편과 이미 정리했다며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나왔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결혼한 줄 알고서도 만남을 지속해온 찐사랑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혼남의 실직남이 되자 바로 정리해버리더라고요. 물론 가장 짠내나는 인간은 남편 놈이었지만요. 그 인간은 집에서 쫓겨나고 상간녀 집에서도 쫓겨난 후 갈 데가 없어서 자기 부모님 집에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취업 때문에 결국 본가에서 나와 급하게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너한테 위자료까지 주고 나면 남는 돈이 1,000만 원도 안 되더라. 그 돈으로는 이 동네 반지하도 못 얻어. 그래서 고시원 들어갔어. 너 정말 나 이렇게 사는 거 두고 볼 거야?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당신 사는 거 걱정해야 해? 그동안 편하게 살았잖아. 알아서 해. 지금이라도 이혼하겠다는 거 취소해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게.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빈다. 제발 용서해줘. 내 대답이 뭔지는 알지? 그동안 같이 살아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끝까지 그 인간은 포기 안 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고 위자료 안 주려는 거 통장 압류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얼른 위자료를 보내주길래 돈 받은 후 그 인간과의 악연은 마무리했습니다. 짧았던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2번의 소송으로 끝냈습니다. 남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하는 나이에 저는 결혼과 이혼을 둘 다 겪은 거죠. 그 후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이 엄마와 같이 살고 있어요. 여전히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이혼 이후로 그 인간들 소식은 다행히 들은 바가 없네요. 너무 어리고 순진했던 제가 바보 같죠? 그 인간에게 질려서인지 아직까지도 저는 남자 만나는 게 두렵네요. 엄마는 세상에 그런 놈보다 좋은 놈이 더 많다고 하시는데 굳이 누구랑 결혼하는 걸 제 인생 목표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제 인생을 내실 있게 채우는 거에 집중하고 살려고요. 그러다 보면 또 모르죠. 좋은 인연이 나타날지도요. 어리고 바보 같았던 저지만 나쁜 인간에게 끝까지 휘둘리며 살 만큼 세상 물정 모르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인생에 나쁜 일은 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니 열심히 사는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